제 이름은 현지고 34살입니다. 과부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3개월 전 11년 동안 함께한 남편 준호를 갑작스러운 뇌동맥류로 잃었습니다. 장례식 며칠 후 조카 민준이의 첫 돌잔치에 억지로 참석했는데 제 여동생 은영이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민준이가 사실은 준호의 아들이라고 발표하며 유언장 같은 걸 보여주면서 8억 원짜리 우리 집의 절반을 달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은영이가 모르는 건 왜 제가 웃음을 참느라 애쓰고 있었는지였어요. 가족 문제로 속상한 분들이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제가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꼭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준호와 저는 12년 전 서울에서 열린 소아암 지원 자선 경매에서 만났어요. 저는 자원봉사자로 모은 경매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가 밤새 바라보던 수채화의 준호가 최고가를 써냈어요. 한강 노을 그림이었는데 선명한 주황색과 보라색이 강물에 번져 있었죠. 낙찰 후 그는 곧장 제게 와서 그림을 건넸어요. 밤새 이 그림을 보고 계셨죠? 라며 눈가에 주름을 지으며 웃었어요. 이건 당신 것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준호였어요. 사려 깊고 관찰력이 뛰어나고 지나칠 정도로 관대했죠. 저는 첫눈에 반했어요. 다음날 첫 데이트에서 마치 평생 서로를 알고 지낸 기분이었어요. 그는 기업 변호사로 똑똑하지만 겸손했고 웨이터 이름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그들 삶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었어요. 만난 지 8개월 후 실제 한강 야경을 배경으로 그 그림과 같은 곳에서 프러포즈를 받았어요. 첫 결혼 기념일 직후 강남구에 오래된 주택을 샀어요. 8억 원은 솔직히 부담스러웠지만 준호가 막 로펌 파트너가 됐고 저도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탄탄한 명성을 쌓고 있었거든요. 집은 손볼 곳이 많았지만 기초는 튼튼했고 높은 천장에 작은 정원도 있어서 미래의 아이들이 뛰놀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 아이들은 결국 오지 않았어요. 노력 부족 때문은 아니었어요. 몇 년 동안 기록하고 계획하고 희망했어요. 그 다음엔 의사, 검사, 시술들이었죠. 저축과 의지를 모두 소진한 4번의 시험관 시술. 마지막 실패 후 병원에서 집으로 가는 조용한 차 안에서 준호가 제 손을 잡아준 걸 아직도 기억해요. 둘 다 아무 말 안 했지만 그 길의 끝임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그날 밤 현관 벤치에 앉아 준호가 말했어요. 당신과 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는 진심이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꿈을 재구성했어요. 여행을 다니고 일에 매진하며 집을 한 방씩 개조해서 항상 상상했던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었어요. 준호는 제가 독립해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차릴 때 지원해줬어요. 우리 삶은 처음 계획과는 달랐지만 충만했어요. 4살 어린 여동생 은영이는 항상 우리 행복 주변에 있었어요. 30살인 은영이는 예전부터 집안의 말썽꾸러기였어요. 제가 디자인을 공부하고 사업을 키우는 동안 그녀는 직장과 연애 사이를 전전했어요. 부모님은 늘 그녀를 걱정하며 그녀의 행동에 변명을 대주고 경제적 문제를 반복해서 도와주셨어요. 은영이와 제 관계는 어릴 때부터 복잡했어요. 그녀는 분명히 아름다웠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타고난 매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항상 저에 대한 경쟁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제가 뭔가 성취하면 그녀는 그걸 넘어서야 했어요. 제가 준호와 사귀기 시작하자 갑자기 법대생들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가 집을 사자 몇 달 동안 자기 원룸에 대해 불평하며 부모님께 업그레이드를 도와달라고 넌지시 말했어요. 지치는 일이었지만 준호는 저에게 관계를 유지하라고 격려해줬어요. 그녀는 당신의 유일한 여동생이야 라고 말해줬어요. 가족은 중요해. 2년 전 은영이가 친구들과 나간 자리에서 만난 바텐더 태준이와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는 팔에 문신을 한 거친 남자였고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오토바이를 탔어요. 밖에서 보기엔 격렬한 이별과 열정적인 화해를 반복하는 불안한 관계였어요.
그리고 준호가 돌아가시기 전에 추수감사절에 임신 발표가 있었어요. 솔직히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은영이는 한 번도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 제가 아이를 원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기대에 굴복하는 거라고 자주 말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생명의 기적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선언하고 있었어요. 익숙한 질투의 아픔을 느꼈어요. 우리의 모든 고생, 모든 상처 후에 은영이가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우연히 손에 넣은 거였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억누르고 진심으로 기뻐했고 최고의 고모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민준이는 3.7kg의 건강한 아기로 태어났어요. 저는 꽃과 몇 달 동안 떠서 만든 담요를 들고 병원에 갔어요. 은영이는 처음부터 육아에 압도되는 것 같았고 민준이의 영아산통이나 피로감 때문에 울면서 전화를 자주 했어요. 저는 최대한 도왔고 때로는 그녀가 잘 수 있도록 민준이를 밤새 봐주기도 했어요. 돌이켜보니 준호는 저만큼 민준이에게 관여하지 않았어요. 당시엔 우리의 부림 고생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닌 아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게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영이가 민준이를 데려왔을 때 항상 친절했지만 당시엔 의문을 품지 않았던 어떤 거리감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그 끔찍한 화요일 아침이 왔어요. 준호가 출근 전에 두통을 호소했어요. 집에 있으라고 했지만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있었어요. 그냥 편두통이야 라며 키스해줬어요. 미팅 후에 전화알게. 그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대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뇌동맥류, 손 쓸 방법이 없었다고 했어요. 36세였어요. 그 다음 날들은 장례 준비와 슬픔 속에서 지나갔어요. 은영이는 대부분 이상하게 부재했어요. 민준이가 아프다거나 베이비시터를 찾을 수 없다는 문자만 보냈어요. 장례식에 나타났을 때도 짧게만 있다가 조문객들이 오기 전에 떠났어요. 당시 슬픔에 마비된 저는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준호를 편히 떠나보낸 일주일 후 민준이의 첫 돌이 왔어요. 아이 생일잔치에 가는 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가족 의무감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준호 씨라면 가라고 하실 거야 라며 매일 걸어오는 어머니 전화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항상 가족이 우선이라고 하셨잖아. 그래서 저는 포장된 선물을 조수석에 놓고 어떤 컨실러로도 가릴 수 없는 눈 밑 다크서클을 만든 채 중구에 있는 은영이의 작은 전셋집으로 향했어요. 준호가 돌아가신 후 거의 잠을 못 자며 밤중에 그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더 이상 없는 온기에 손을 뻗곤 했거든요. 차들 뒤에 주차하고 들어가기 전 몇 번 심호흡을 했어요.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행복한 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억지 미소를 지으며 초인종을 눌렀어요. 은영이의 친구 모니카가 문을 열었는데 저를 보고 눈을 약간 크게 떴어요. 현지 언니, 오셨네요. 라고 이상하게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보다가 옆으로 비켜섰어요. 들어와요. 다들 뒷마당에 있어요. 작은 집은 파란색 풍선과 현수막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민준이 첫 돌 축하해요. 현수막이 거실 벽에 걸려 있었어요. 부엌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속삭이는 걸 봤는데 제가 지나가자 조용해지며 시선이 저를 따라왔어요. 뒷마당에서 더 많은 손님들이 작은 그룹을 이뤄서서 플라스틱 컵을 들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피크닉 테이블에 어색하게 앉아 계시는 게 보였는데 불편해 보이셨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시고 일어나시며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현지야, 라며 저를 껴안으셨어요. 올지 확신이 안 섰단다. 당연히 왔죠, 라고 답하며 선물을 지정된 테이블에 놓았어요. 돌잔치 주인공은 어디 있어요? 은영이와 함께 있어, 라고 어머니가 제 눈을 잘 보지 않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곧 케이크를 위해 나올 거야. 저는 어색하게 사교하며 조의를 받고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피했어요.
모든 사람이 긴장하는 것 같았고 제가 다가가면 대화가 갑자기 멈췄어요. 새로운 과부 주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30분간의 어색한 시간 후 은영이가 민준이를 허리에 안고 집에서 나왔어요. 본 적 없는 새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새로 하이라이트를 했더군요. 민준이는 작은 셔츠와 나비 넥타이 차림으로 사랑스러워 보였고 모든 관심을 받으며 통통한 다리를 흥분으로 차고 있었어요. 은영이는 저를 거의 알아채지 않은 채 민준이를 유아용 의자에 앉혔어요. 그녀는 활기차 보였고 거의 들떠 있었으며 평소와 다른 자신감으로 마당을 돌아다녔어요. 플라스틱 스푼으로 컵을 두드리며 모든 이의 관심을 끌었어요. 민준이의 특별한 날을 축하하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마당 전체에 울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이 일년은 여러분도 아시듯이 놀라움과 도전으로 가득했어요. 손님들이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신발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저는 비밀을 숨겨왔어요. 라고 은영이가 민준이 머리에 손을 올리며 계속했어요. 특히 최근 일들 후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등골에 오한이 흘렀어요. 뭔가 아주 잘못되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태준이 아들이 아니에요. 라고 마당 건너편에서 제 눈을 찾으며 발표했어요. 준호 오빠 아들이에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의 헐떡거림을 들었고 옆에서 아버지가 경직되는 걸 느꼈지만 모든 게 귀환의 소음에 대한 배경음이었어요. 언니 남편과 저는 2년 전 짧은 불륜을 했어요. 라고 은영이가 차분하고 연습된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실수였어요. 둘 다 약한 순간이었죠. 아무도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지만 이런 일들은 일어나요. 저는 얼어붙은 채 서서 듣고 있는 말을 처리할 수 없었어요. 제 여동생이 제 남편과 잤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사랑스럽게 돌봐온 조카가 사실 준호의 아이라고요. 너무 터무니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은영이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접힌 서류를 꺼냈어요. 준호 오빠는 민준이의 진실을 알고 계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수정하셨어요. 라며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생물학적 아들로서 민준이에게 준호 오빠와 현지 언니가 소유한 집의 절반을 주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마당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동정, 병적 호기심, 불편함을 볼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창백해 보이셨고 아버지는 개입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반쯤 일어서셨어요. 그런데 모든 이의 놀람과 제 자신의 놀람으로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는 걸 느꼈어요. 행복한 미소가 아니라 뭔가 너무 터무니없이 거짓스러워서 거의 우스꽝스러워질 때 나오는 종류의 미소였어요. 안에서 부글거리는 부적절한 웃음을 억누르려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아, 그렇구나. 라고 마침내 차분하고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간을 벌기 위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여동생 얼굴에 대고 웃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어요. 이 유언장을 좀 볼 수 있을까, 은영아? 자신만만했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분명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천천히 걸어와서 서류를 제게 건넸는데 아래쪽에 준호의 서명 같은 게 있는 인쇄된 종이였어요. 저는 재빨리 훑어보며 즉시 불일치를 눈치챘어요. 공식적인 언어가 완전히 틀렸고 준호가 집에 가져온 법적 서류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서명도 준호 것과 비슷하긴 했지만 명백히 위조였어요. 지읒과 오 사이 연결선이 틀렸어요. 마지막 꾸밈이 너무 과했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접어서 그녀에게 돌려줬어요. 이걸 알려줘서 고마워.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그게 다야? 라고 은영이가 혼란이 역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른 할 말은 없어? 지금은 없어. 라고 차분히 답하며 가방을 챙겼어요. 이건 민준이 날이잖아. 이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자. 충격받은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며 곧 전화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차로 걸어가면서 뒤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파티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차 안에서 안전하게 보이지 않게 된 곳에서 드디어 위협적이던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작게 시작해서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를 때까지 커졌어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 분노, 여동생의 대담함에 대한 믿기 어려운 생각들의 이상한 혼합이었어요. 은영이가 모르는 게 있었거든요. 준호와 제가 아무와도 공유한 적 없는 뭔가가 그녀의 정교한 거짓말을 상처 주는 것을 넘어 불가능하게 만드는 뭔가가 준호와 은영이에 대한 진실은 3년 전 시작됐어요. 민준이가 임신되기 훨씬 전이었죠. 마케팅 회사에서 새 직장을 구한 걸 축하하려고 여동생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준호의 유명한 치킨 파르미지아나를 준비하고 좋은 와인을 열었어요. 디자인 응급 상황에 빠진 고객으로부터 업무 전화가 올 때까지는 즐거운 저녁이었어요. 전화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부유한 고객에게 그림을 제대로 거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거의 20분이 걸렸어요.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어요. 준호는 불편해 보였고 은영이는 제가 떠났을 때보다 훨씬 가까이 앉아 있었으며 그의 팔에 손을 올리고 제가 듣지 못한 뭔가에 웃고 있었어요. 당시엔 별로 생각 안 했어요. 은영이는 항상 애정 표현이 많았고 와인도 자유롭게 마시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 준비를 하면서 준호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라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당신과 여동생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지만 비밀도 갖고 싶지 않아. 제가 전화 받는 동안 은영이가 그에게 출근됐다고 설명했어요. 드라마틱한 건 아니었지만 그를 가진 게 얼마나 운이 좋은지에 대한 부적절한 말들이었고 진정으로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뒤따랐어요. 그가 거절하자 그녀는 농담이라며 웃어넘겼고 그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말했어요. 상처받긴 했지만 완전히 놀랍지는 않았어요. 은영이는 항상 경계를 밀어붙였거든요. 와인과 그녀의 평소 경쟁심 때문에 일회성 사건으로 넘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은영이는 제가 보지 않을 때 준호를 만지는 방법을 찾았고 친근함과 바람기 사이의 경계선을 걷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한 번은 초대받지 않았는데 그의 사무실에 나타나서 점심 약속을 청했어요. 매번 준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경계를 유지했고 바로 후에 저에게 말해줬어요. 사무실 사건 후 부모님께 은영이의 행동에 대해 상담드렸어요. 잘 안 됐어요. 준호가 친근한 제스처를 오해하고 있으며 은영이는 그냥 형처럼 그를 존경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심지어 선의였지만 판단력이 좋지 않게도 준호가 관심에 기분 좋아해서 상황을 과장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준호와 저는 결정했어요. 가족 균열을 일으키지 않고 은영이로부터 거리를 두기로요. 그녀가 포함된 초대는 거절하고 그녀와 단둘이 있지 않도록 했으며 특히 암시적인 심야 메시지를 보낸 후 준호는 휴대폰에서 그녀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바꾼 의료 문제가 왔어요. 준호는 비뇨기과를 보기 전 몇 주 동안 통증을 겪고 있었어요. 진단은 정계정맥류, 음낭 내 정맥 확장으로 수술이 필요했어요. 수술은 잘 됐지만 합병증이 있었어요. 정계정맥류의 광범위한 성질과 재발 가능성 때문에 같은 수술 중 정관 수술을 권했어요. 과거 불임 고생을 고려하면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준호의 건강을 위해 옳은 선택이라고 동의했어요. 정관 수술은 민준이가 임신되기 2년 전에 시행됐어요. 이 의료 정보는 비공개로 했어요. 부모님도 모르셨어요. 아이 없는 상태에 대한 몇 년간의 치매적 질문들 후 생식 문제에 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아는 사람은 준호, 저, 그리고 준호 의사뿐이었어요. 수술 후 준호가 회복하는 동안 당시엔 편집증적으로 보였던 예측을 했어요. 은영이는 끝내지 않을 거야 라고 아이스팩을 조심스럽게 대고 정원에 앉아서 말했어요. 언젠가 더 극단적인 걸 시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는 웃어 넘겼지만 준호는 진지했어요. 다음 주에 가족 변호사인 이민호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어요. 저도 함께 가서 준호가 은영이의 행동과 최근 의료 시술을 자세히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이 변호사는 모든 걸 문서화할 것을 권했어요. 원치 않는 접근, 정관 수술을 확인하는 의료 기록, 심지어 은영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까지요. 뭐가 관련성을 갖게 될지 모르니까요. 라고 이 변호사가 조언했어요. 문서를 갖고 있다가 필요 없는 게 나중에 필요했으면 하는 것보다 낫죠. 우리는 그의 조언을 따라 상황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파일을 만들었어요. 준호는 공식 채널을 통해 이 원장도 제대로 업데이트해서 그의 사망 시 모든 게 저에게 오도록 했어요. 이 변호사는 모든 서류의 사본을 보관했고 우리는 원본을 은행 대여금고에 넣었어요. 만약에 대비해서 라고 상자를 잠글 때 준호가 말했어요. 적어도 50년은 더 살면서 은영이의 드라마를 상대할 생각이지만 민준이 돌잔치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은행으로 갔어요. 준호와 저를 몇 년 동안 알아온 지점장이 조의를 표하며 저를 금고실로 안내했어요. 저는 작은 열람실에 혼자 앉아서 준호와 제가 농담으로 재난 대비 키트라고 부르며 채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제가 필요한 게 정확히 들어있었어요. 준호의 합법적 유언장, 공증되고 제대로 집행된 것으로 모든 걸 저에게 남깁니다. 민준이 임신 2년 전에 정관 수술을 자세히 기술하여 그가 아버지가 되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의료 기록. 은영이와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기록한 준호의 일기, 날짜와 시간, 정확한 인용문 포함. 그녀가 보낸 문자 메시지의 인쇄본. 준호의 합법적 유언장 작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그 진위를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변호사 서신. 그리고 상자 바닥에는 준호의 익숙한 필체로 제 이름이 쓰인 봉인된 봉투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걸 열고 읽기 시작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현지야, 만약 이걸 읽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겼고 당신이 이 서류들에 접근해야 했다는 뜻이야. 우리가 늙고 백발이 되어 은영이의 장난이 웃을 수 있는 먼 기억이 될 몇 년 후이기를 바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최악의 일이 일어나서 내가 없는 동안 그녀가 당신을 해치려 한다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려 했다는 걸 알아줘. 이 서류들로 자신을 지켜줘. 당신이 얼마나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충실한지 알아. 하지만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어.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시간을 초월해서 당신을 사랑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걸 알아줘. 준호. 그의 말을 읽으며 눈물이 얼굴을 적셨고 죽음 후에도 저에게 손을 뻗는 그의 사랑과 보호를 느꼈어요. 실용적이고 사려 깊은 남편이 이걸 예상했던 거예요.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은영이가 그의 죽음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려 할 가능성을요. 필요한 것 외에는 모든 걸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었어요. 의료기록 사본, 합법적 유언장, 선택한 일기 항목들. 그리고 이민호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그날 오후 약속을 잡았어요. 이민호 변호사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는 개조된 빌딩에 있었는데 오래된 돈과 신중함이 풍기는 그런 곳이었어요. 준호와 함께 몇 번만 가본 적이 있었지만 접수원이 즉시 저를 알아보며 동정심으로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김현지님, 이라며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이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민호는 60대의 은발이고 코끝에 독서용 안경을 걸치고 있었어요. 준호가 처음 로펌에 들어갔을 때의 멘토였고 준호가 다른 사무소로 이직한 후에도 가까운 우정을 유지했어요. 제가 들어가자 일어나서 책상을 돌아간다니 저를 껴안았어요. 현지 씨, 라며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했어요. 준호 씨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랬어요. 라고 목소리가 약간 막히며 동의했어요. 그리고 여동생과의 최악 상황에 대비하는 것에 대해 옳았던 것 같아요. 돌잔치에서 일어난 일과 은영이가 제시한 위조 유언장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 변호사는 그걸 살펴보며 표정이 점점 걱정스러워졌어요. 이건 아마추어 위조예요. 라고 마침내 말했어요. 언어가 모두 틀렸고 서명은 비슷해도 전문가 분석은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걸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문제예요. 대여금고의 서류들을 보여드렸어요. 준호의 정관 수술을 확인하는 의료기록, 합법적 유언장, 수년간 은영이의 행동을 기록한 준호의 일기. 준호 씨는 무엇이든 철저했어요. 라고 자료를 검토하며 이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의료기록만으로도 민준이의 친부라는 그녀 주장을 반박합니다. 정관 수술이 아이가 임신되기 2년 전에 시행됐어요. 준호 씨가 아버지인 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녀를 공개적으로 굴욕주고 싶지는 않지만 거짓말에 기반해서 우리 집의 절반을 가져가게 할 수는 없어요. 이 변호사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했어요. 먼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은영 씨의 현재 상황을 조사할 사설탐정을 고용하는 걸 권합니다. 단순한 잔혹함을 넘어선 동기가 여기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성격의 사기를 시도하는 건 재정적 압박 없이는 거의 없거든요. 그는 전직 경찰 형사로 현재 사설탐정으로 일하는 박정우를 추천했어요. 사무소 사건들을 자주 맡았대요. 저는 동의했고 이 변호사가 즉시 전화해서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했어요. 박정우 탐정은 1시간 후 도착했어요. 건장한 사람으로 부산 사투리를 쓰며 실용적인 태도를 가진 남자였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자세한 메모를 했고 은영이의 연애 이력, 직업, 재정 상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했어요. 여동생의 현재 상황에 대해 실제로는 거의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준이가 태어난 후 우리는 멀어졌고 고모로서 관여하려는 제 시도들이 자주 거절당하거나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며칠 필요합니다. 라고 제가 끝났을 때 박 탐정이 말했어요. 초기 초점은 그녀의 재정 상황과 아이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될 겁니다. 그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나요? 은영이가 임신했을 때 사귀던 바텐더 태준에 대해 아는 것들을 조금 말해줬어요. 몇 번만 만나봤고 그는 가족 모임에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마지막에 들은 바로는 아직 함께였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어제 파티에도 없었는데 돌잔치 주인공 아버지치고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박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메모를 했어요. 그게 좋은 출발점이네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3일 후 박 탐정이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요청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두 남자는 회의 테이블에 펼쳐진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김현지 씨라고 우리가 앉았을 때 박 탐정이 시작했어요. 여동생 상황에 대해 우려스러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은영이는 참담한 재정 상태였어요. 신용카드, 개인 대출, 민준이가 출생 직후 심장결함으로 수술이 필요했던 의료비에 걸쳐 7,500만 원 이상의 빚을 쌓았어요. 신용점수는 끔찍했고 지난 한 달만 해도 3건이 추가 대출을 거절당했어요. 퇴거에도 직면하고 있어요. 라고 박 탐정이 계속하며 테이블에 서류를 밀었어요. 이건 집주인이 지난주에 제출한 통지서 사본입니다. 월말까지 4개월치 밀린 월세를 내거나 집을 비워야 해요. 태준에 대해서는 출생 직후 은영이와 민준이를 버리고 새 여자친구와 부산으로 이주한 것 같았어요. 최소한의 양육비인 월 20만 원을 당신이 지불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불규칙적이었어요. 이것들도 발견했어요. 라고 박 탐정이 말하며 문자 메시지 프린트를 내밀었어요. 그녀는 몇 주 전부터 언니 집 일부를 차지하려는 계획에 대해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메시지들은 그녀와 모니카라는 이름의 친구 사이의 것이었어요. 파티에서 문을 열어준 여자의 이름을 알아봤어요. 메시지들은 유죄 판결이었어요. 준호 오빠 죽음은 끔찍하지만 어쩌면 드디어 내가 받을 만한 걸 얻을 기회인 것 같아. 그 집은 지금 최소 8억은 할 거야.
잘만 하면 민준이와 나를 위한 좋은 미천이 생길 거야. 유언장은 거의 준비됐어. 내 친구 레오가 포토샵 잘하는데 온라인에서 자선 경매로부터 준호 오빠 서명 샘플을 찾았어. 완전 진짜 같아. 현지 언니는 항상 모범생이었어. 이제 내가 몫을 차지할 때야. 언니는 좋은 남자와 11년을 보냈잖아. 그가 없어진 지금 최소한 재산을 나누는 게 당연하지. 여동생 말에 계산된 냉혹함을 읽으며 몸이 아팠어요. 이건 단순한 기회주의가 아니었어요. 제 슬픔을 이용하도록 계획된 사기였어요. 더 있어요. 라고 박탐정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친아버지인 고태준의 신원조회를 했는데 이전 관계에서 가정폭력 전과가 있고 현재 부산의 다른 아이 양육비 미납으로 체포영장이 나와 있어요. 조카 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저는 망연자실한 침묵 속에 앉아 모든 걸 처리하려 했어요. 제 여동생은 절망적일 뿐만 아니라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호의 명성과 우리 결혼을 파괴하려 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파트너 선택이 민준이를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았어요. 이 모든 걸로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이 변호사와 박탐정을 보며 물었어요. 이 모든 걸 공개적으로 폭로할 수는 없어요. 민준이는 이 모든 일에 무죄예요. 그는 여전히 제 조카거든요. 이 변호사가 안경을 벗고 콧등을 문질렀어요. 현지 씨, 몇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은영 씨를 사기와 위조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관련된 금액을 고려하면 아마 형사처벌,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으로 이어질 겁니다. 또는 이라며 제 고민을 보고 계속했어요. 이걸 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증거로 그녀를 대면하고 주장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며 당신과 아이 모두를 보호하는 합의를 잠재적으로 이루는 거죠. 저는 무거운 마음과 증거가 담긴 폴더를 들고 회의를 떠났어요. 그날 밤 준호가 돌아가신 후 상담받고 있던 심리치료사 김수민 선생님과 긴급 세션을 예약했어요. 식물로 둘러싸인 조용한 그녀 사무실에서 상황 전체를 털어놨어요. 너무 화나서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그냥 아기예요. 이건 그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은영이는 여전히 제 여동생이거든요. 김 선생님은 주의 깊게 듣고 평생에 걸친 은영이와의 관계에 대해 가끔 질문했어요. 이런 경쟁과 조작의 패턴이 어린 시절부터 존재했던 것 같네요. 라고 관찰했어요. 현재 상황은 이상 현상이 아니라 확대예요.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는 말할 수 없어요.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연민이 자신을 희생자로 만드는 걸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확고한 경계와 결과를 설정하면서도 친절할 수 있어요. 많은 성찰 후 행동 방침을 결정했어요. 모든 증거로 은영이를 사적으로 대면하여 선택권을 주는 거였어요. 사기로 잠재적 법적 결과에 직면하거나 민준이를 위해 제공하면서 그녀에게서 책임감을 요구하는 타협을 받아들이거나요. 새로운 결의로 다음 날 아침 은영이에게 전화했어요. 유언장에 대해 얘기해야 해 라고 그녀가 답했을 때 말했어요. 내일 오후에 집에 올 수 있어? 너 혼자만, 민준이 없이. 드디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득의양양하게 만족스러운 듯 답했어요. 2시에 거기 있을게. 저는 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은영이의 방문을 준비하느라 아침을 보냈어요. 서류들을 논리적 순서로 정리하고 녹음 장치를 설치했어요. 대한민국은 양쪽 동의 국가예요. 라고 그가 경고했어요. 그러니 그녀를 비밀리에 녹음할 수는 없지만 대화 시작에 허가를 요청할 수 있어요. 도달한 합의의 기록을 둘 다 갖는 방법으로 틀을 잡으면서요. 정확히 2시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기 전에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은영이가 현관에 서 있었는데 새 옷을 입고 세련되게 차려입었으며 자세에서 자신감이 드러났어요. 들어와 라고 말하며 녹음기,
물잔, 서류 폴더가 놓인 커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두 의자가 설치된 거실로 안내했어요. 우리 대화를 녹음해도 괜찮을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신중해 보여. 은영이는 잠깐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언니를 편하게 하는 거라면 뭐든. 이건 꽤 간단명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녹음기를 켜고 날짜와 시간을 말하며 은영이의 녹음 동의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시 앉아서 여동생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유언장을 논의하기 전에 너와 준호 사이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싶어. 은영이는 2년 전 가정된 불륜에 대한 잘 연습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녀 버전에 따르면 그와 제가 문제를 겪고 있던 시기에 그녀와 준호가 연결됐다고 했어요. 우리는 문제를 겪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시내 호텔에서 여러 번 만났고 준호가 우리 결혼에서의 불행을 고백했으며 이런 만남들 중에 민준이가 임신됐다고 주장했어요. 오빠는 항상 언니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라고 연습된 성실함으로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고 상황에 스트레스를 더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중단하지 않고 들었고 그녀의 타임라인 불일치와 그 시기 준호의 일정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모순되는 세부 사항들을 알아챘어요. 그녀가 끝났을 때 질문을 시작했어요. 어느 호텔에서 만났는데? 라고 물었어요. 롯데호텔이라고 빨리 답했어요. 어떤 방을 기억해? 약간 흔들렸어요. 고층이었어요. 정확한 번호는 기억 안 나요. 보통 무슨 요일에 만났는데? 화요일, 가끔 목요일. 오빠가 언니에게 늦게까지 일한다고 말했을 때요. 점점 구체적인 질문들을 계속했어요. 준호가 룸서비스로 보통 뭘 주문했는지, 침대 어느 쪽을 선호했는지, 전후 중 언제 샤워를 했는지, 실제로 준호와 친밀했던 사람만 알 수 있는 세부 사항들이었어요. 은영이는 점점 당황했고 답이 모호하거나 모순되기 시작했어요. 이 중 뭐가 중요한 거야? 라고 마침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민준이가 준호 오빠 아들이고 유언장이 오빠가 그를 위해 제공하고 싶어 했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잖아. 사실은 이라고 차분히 말하며 폴더를 열었어요. 그 주장 둘 다 명백히 거짓이야. 의료 기록을 우리 사이 테이블에 놓았어요. 민준이가 임신되기 2년 전에 준호는 정계정맥류 수술에 이어 정관 수술을 받았어. 완전히 성공적이었고 추적 검사로 확인됐어. 그 시술 후에는 아이를 만드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어. 은영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의료 기록을 집어들어 임상 언어와 날짜들을 훑어봤어요. 이것들은 위조될 수 있어 라고 약하게 말했어요. 안 됐어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준호 의사는 필요하면 그 진위를 증언할 준비가 돼 있어.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다음에 합법적 유언장을 내밀었어요. 공증되고 법원에 제대로 제출된 것이었어요. 이게 준호의 실제 유언장이야. 이민호 변호사가 준비하고 그의 사무소 두 파트너가 증인한 거야. 보다시피 모든 걸 나에게 남기고 민준이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은영이의 자신감은 눈에 띄게 무너지고 있었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오빠가 이게 만들어진 후에 바꿨을 거야. 내가 가진 유언장이 더 최근 거야. 내가 가진 유언장은 이라고 평탄하게 말했어요. 위조야. 형편없는 위조지. 이 변호사는 언어에서 여러 법적 불일치를 이미 확인했고 서명은 명백히 가짜야. 사기적 유언장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에서 중죄로 최대 5년 징역에 처해져. 준호가 그녀의 부적절한 접근을 기록한 일기, 계획을 논의하는 그녀와 모니카 사이의 문자 메시지, 마지막으로 은영이의 재정 문제, 퇴거 통지, 태준의 버림을 자세히 설명하는 박탐정 조사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계속 제시했어요. 모든 걸 알고 있어, 은영아,
라고 그녀가 망연자실한 침묵으로 앉아있을 때 말했어요. 이제 문제는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는 거야? 한참 동안 그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내 놀람에도 울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을 조작하기 위해 썼던 연극적인 눈물이 아니라 깊고 몸을 흔드는 흐느낌이었어요. 다른 방법을 몰랐어. 라고 마침내 숨 사이에 말했어요. 노숙자가 될 거야. 민준이와 나는 2주 후에 길거리에 나앉게 돼. 태준이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떠났어. 의료비는 계속 들어와. 집에서 돈을 얻을 수 있다면 생각했어. 그래서 준호의 명성을 파괴하기로 결정한 거야. 라고 목소리를 경직시키며 물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가 나를 배신했다고 말하기로? 법적 서류를 위조하기로? 절망적이었어. 라고 소리쳤고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언니는 모든 걸 가졌잖아. 이 큰 집, 성공한 사업, 모든 사람의 존경. 내가 뭘 가졌는데? 심장병 가진 아기, 7,500만 원 빚, 퇴거 통지. 그런 상황에서 좋은 결정을 내려봐. 그녀의 폭발이 우리 사이 공기에 매달렸어요. 조작과 거짓말을 벗겨낸 그 날것의 정직함이 내 안에 뭔가에 닿았어요. 용서는 아니었지만 아직은요. 하지만 아마도 이해였어요. 민준이는 태준이 아들이지? 라고 더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닦았어요. 응. 준호 오빠는 나를 건드린 적 없어. 그런 식으로는. 몇 년 전에 오빠에게 시도해봤어. 오빠는 항상 즉시 거절했어. 언니에게 짜증날 정도로 충실했어. 유언장은? 내 친구 레오가 만드는 걸 도왔어.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데 서명을 위조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 언니에게서 돈을 얻으려고 그걸 사용할 생각이었어. 언니가 실제로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녹음기를 끄고 다시 앉아서 다음 행동을 고려했어요. 은영이는 신경질적으로 나를 보며 명백히 최악을 기대했어요. 고발할 수 있어? 라고 마침내 말했어요. 내가 한 일은 불법이었고 말할 것도 없이 잔혹하고 계산적이었어. 그녀가 비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건 민준이를 해칠 거야. 라고 계속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조카야. 사랑해. 앞으로 몸을 기울여 그녀가 나를 직접 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는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말할 거야. 불륜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것, 민준이가 준호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것. 나와 준호의 기억에 공개적으로 사과할 거야. 그 다음에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전히 쫓겨날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했어요. 너의 완전한 자백과 이런 일을 다시는 시도하지 않겠다는 법적 합의를 대가로 너와 민준이를 도와줄 거야. 내 집의 절반을 주는 게 아니라 민준이의 교육과 의료 필요를 위한 신탁기금을 설립하고 안정된 주거를 찾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내가 한 일 후에 왜 그런 일을?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라고 솔직히 말했어요. 민준이를 위해서야. 그리고 준호가 자기 조카를 도와주길 원할 거야. 비록 그 조카의 엄마가 자기 명성을 파괴하려 했다고 해도. 조건이 있어. 라고 계속했어요. 상담과 재정 상담을 받을 거야. 안정된 직업을 유지할 거야. 그리고 내가 민준이 인생의 일부가 되어 그가 제대로 돌봄받는 걸 확인하게 해줄 거야.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지원은 즉시 중단돼. 은영이는 오랫동안 조용하며 모든 걸 처리하고 있었어요. 언니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마침내 말했어요. 맞아. 라고 동의했어요. 없어. 하지만 민준이는 안정된 집과 의료 관리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나는 남편의 기억이 더럽혀지지 않을 자격이 있고.
이 해결책이 우리 둘 다 필요한 걸 줘.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 후 은영이는 내 조건에 동의했어요. 다음 날 이 변호사와 만나서 합의를 공식화하고 다음 주말 가족 저녁 식사에서 공개 자백을 하기로 했어요. 그녀를 배웅할 때 문에서 주저했어요. 정말 미안해, 현지 언니. 유언장과 거짓말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평생 언니를 질투했어. 모든 게 언니에게는 쉽게 오는 것 같았어. 내 인생에서 쉬운 건 아무것도 없었어, 라고 답했어요. 너는 그냥 표면 너머를 보려고 신경 쓴 적이 없을 뿐이야. 이제 그렇게 시작할 때일지도 몰라. 토요일 저녁에 제가 주선한 가족 저녁 식사는 처음부터 긴장감이 돌았어요. 부모님이 일찍 오셔서 어머니는 화해의 표시로 본인의 특제 라자냐를 가져오셨어요. 이게 뭐에 관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요리를 주방 카운터에 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은영이가 울면서 전화해서 내가 그녀를 어떤 종류의 가족회의에 강제로 참석시킨다고 하더라. 모든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라고 와인을 따라드리며 답했어요. 이건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한 번만 다뤄져야 해요. 7시까지 우리는 모두 식탁 주위에 앉았어요. 부모님, 은영이, 베이비시터와 있는 민준이 없이, 그리고 저. 이 변호사는 이 대화도 녹음하라고 조언했고 작은 녹음기가 테이블 중앙에 놓여 있었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녹음을 설명한 후 시작했어요. 은영이에게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해달라고 했어요. 은영아. 여동생은 창백하고 불편해 보였으며 평소의 자신감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접시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민준이가 준호 오빠 아들이라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라고 속삭임보다 조금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 오빠와 저는 불륜한 적 없어요. 민준이는 태준이 아이고 돌잔치에서 보여준 유언장은 위조했어요. 부모님이 충격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왜 그런 일을 이라고 아버지가 요구하셨어요. 그 주장이 내 언니에게 준호의 명성에 무엇을 했는지 아니? 은영이는 절망적인 재정 상황, 쌓이는 빚, 태준의 버림, 퇴거 통지를 설명했어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어머니의 표정이 충격에서 동정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아이고 얘야, 라고 은영이가 끝났을 때 말씀하셨어요. 왜 도움을 청하러 우리에게 오지 않았니?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할 필요 없었을 텐데. 40억 원을 주셨을까요? 라고 은영이가 솔직하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제 계획이 성공했다면 그게 제가 얻었을 금액이거든요. 현지 언니 집 가치의 절반. 물론 그런 돈은 줄 수 없지,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적어도 임시로 월세는 도와줄 수 있었을 거야. 대신 너는 자기 언니가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동안 사기치려고 선택했구나. 잘못된 걸 알고 있어요. 라고 은영이가 인정했어요. 현지 언니가 이미 그걸 충분히 명확하게 했어요. 원한다면 저를 고발할 증거를 갖고 있어요. 어머니가 놀라서 저를 향했어요. 자기 여동생한테 그런 일은 안 하겠지, 현지야? 은영이를 즉시 변호하는 것에 지금도 좌절감을 느꼈어요. 할 수 있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녀가 한 일은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었어요. 위조와 사기는 중죄예요. 하지만 그녀는 가족이야, 라고 어머니가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민준이를 생각해야 해. 저도 가족이에요, 라고 목소리가 약간 올라가며 답했어요. 어머니의 딸이기도 하고 남편을 잃었고 불륜의 거짓 고발에 맞서 그의 기억을 방어해야 했어요. 이 모든 일에서 저에 대한 걱정은 어디에 있었나요? 아버지가 불편하게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셨어요. 물론 너를 걱정한다, 현지야. 하지만 은영이는 항상 더 많은 도움, 더 많은 지도가 필요했어. 그게 누구 책임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평생 그녀의 나쁜 결정들로부터 구해주셨잖아요. 가끔 결과에 직면하게 했다면 그녀가 범죄 행위까지 확대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움찔하셨어요. 그건 공평하지 않아, 현지야. 우리는 항상 너희 자매들을 똑같이 대했어. 은영이가 놀랍게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렇지 않았어요. 현지 언니가 맞아요. 항상 제 변명을 대주시고 제 실수를 고칠 방법을 찾아주셨어요. 그건 저를 돕지 못했어요. 결과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부모님은 이 인정에 경악하셨어요. 아마도 처음으로 은영이가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라고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며 물었어요. 은영이가 감옥에 가는 거니?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특정 조건 하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은영이와 제가 도달한 합의를 설명했어요. 민준이를 위한 신탁기금, 상담과 재정상담 요구사항, 안정된 고용 조건. 그건 매우 관대해, 라고 아버지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특히 그녀가 한 일 후에는 그녀가 한 것보다 더 관대해요, 라고 은영이가 조용히 동의했어요. 제가 받을 자격보다 더 많아요. 이라고 어머니가 밝아지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모든 게 최선으로 해결되는 거네. 은영이는 사과했고 현지는 민준이를 도와주고 있고 이 추한 문제를 뒤로 할 수 있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엄마,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신뢰가 깨졌어요. 치유에는 시간이 걸리고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경계가 필요해요. 어떤 경계? 라고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우선 부모님 두 분이 은영이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걸 중단하셔야 해요. 더 이상 구제도 없고 더 이상 변명도 없어요. 그녀는 의존을 지속시키지 않는 적절한 지원과 함께 자신의 발로 서야 해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건 합리적으로 보여. 그리고 저와 은영이의 관계가 이제는 다를 거라는 걸 존중해 주셔야 해요. 민준이를 사랑하고 그에게 최선을 원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관여할 거예요. 하지만 은영이와 저는 적어도 오랫동안은 예전처럼 가깝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야. 특히 지금 뭉쳐야 해. 가족이라는 게 학대를 용인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엄마, 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은영이가 한 일은 학대였어요. 제 슬픔을 이용해서 저를 조작하려 했고 가장 취약할 때 저를 이용하려 했어요. 가족 안에서도 그런 건 결과가 있어요. 저녁에 나머지는 조용했고 부모님이 이 새로운 현실을 처리하고 계셨어요. 떠나실 때 아버지가 저를 꽉 껴안으며 내가 자랑스럽다, 현지야. 준호도 그럴 거야, 라고 속삭이셨어요. 어머니도 저를 껴안으셨지만 눈이 슬퍼 보이셨고 항상 가장하셨던 이상화된 가족 관계를 이미 슬퍼하고 계셨어요. 은영이가 마지막에 떠났어요. 문에서 주저했어요. 정말 미안해, 라고 다시 말했어요. 유언장과 거짓말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수년간의 경쟁과 질투,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언니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알아,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상담이 내가 왜 이런 선택들을 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 민준이는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정직한 엄마를 받을 자격이 있어. 언젠가 나를 용서해 줄까? 라고 물었어요. 질문을 신중히 고려했어요. 모르겠어, 라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길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볼 의향은 있어. 민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를 위해서도. 준호가 돌아가신 지 1년 후 저는 정원에 서서 흙을 뚫고 나오는 봄 구근들을 보고 있었어요. 준호가 전년 가을에 심은 튤립들이 피고 있었는데 새로 초록색이 된 잔디의 빨강과 노랑의 폭동이었어요. 그것들을 보며 씁쓸한 아픔을 느꼈어요. 봄의 보기를 희망하며 땅에 심었던 그를 알기 때문에요.
그 해에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민준이를 위한 신탁기금이 설립되어 이미 그의 지속적인 의료 필요를 돕고 있었어요. 그의 심장질환은 모니터링이 필요했지만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었고 쾌활하고 호기심 많은 유아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은영이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며 진정으로 합의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6개월의 상담이 어린 시절부터의 패턴들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저와의 끊임없는 경쟁 욕구, 많은 결정들을 특징지었던 자기 파괴. 수학과에서 사무관리자로 안정된 직업을 찾았는데 안정성과 혜택을 제공하는 일이었어요. 우리의 관계는 형식적이지만 예의 바른 상태를 유지했어요. 민준이를 정기적으로 만나서 공원이나 어린이 박물관으로 나들이를 데려갔어요. 은영이와 저는 가까운 척하지 않았지만 민준이를 위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제가 설정한 새로운 경계들로 고생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딸들이 항상 상상해오신 가까운 관계를 갖지 않을 거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도 적응하셨고 의존을 가능하게 하지 않으면서 은영이를 지원하는 법을 배우셨어요. 저로서는 준호가 돌아가신 직후 참여한 애도 지원 그룹이 생명줄이 되었어요. 상실로 묶인 12명의 낯선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 선의의 가족과 친구들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했어요. 매주 만나서 애도를 통한 여행을 공유하고 작은 승리를 축하하며 피할 수 없는 좌절들을 통해 서로를 지원했어요. 은영이와의 대결 3개월 후 저는 기업법에 관심 있는 불우한 배경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준호김법률교육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전문직에 들어갈 기회를 결코 갖지 못했을 정고 이상주의적인 변호사들의 경력에서 준호의 유산이 계속되는 걸 보는 것이 저에게 목적을 주었어요. 오래된 친구들이 제가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나서주었어요. 준호의 법률 파트너들이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저녁과 행사에 초대하며 제가 슬픔 속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해주었어요. 대학 룸메이트 은하가 라에서 매월 나라와 주말을 저와 보냈는데 때로는 영화를 보고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수가 있었어요. 준호가 돌아가신 지 6개월 후 재단 모금 행사에서 만났어요.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사려깊고 친절했으며 어떤 면에서는 준호를 떠올리게 하는 조용한 유머 감각을 가졌어요. 우리는 친구로 시작해서 재단 회의 후 커피를 함께 마시다가 점차 가끔 저녁 식사로 발전했어요. 준호와 가졌던 것과는 달랐어요. 그래야 했고요. 민수는 준호가 항상 제 인생의 일부일 것이고 다시 사랑한다는 것이 이전에 있었던 것을 대체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이해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일을 진행하고 있었고 둘 다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이었어요. 그 봄날 아침 정원에 서서 준호가 저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함께한 연월 동안뿐만 아니라 그가 떠난 후에도요. 그 서류들을 준비한 그의 선견지명이 제가 가장 취약했을 때 저를 보호해 주었어요. 그의 일기 항목들이 부모님이 무시하려 할 때 은영이와의 경험을 확인해 주었어요. 그의 사랑이 그의 부재에도 계속 저를 보호해 주었어요. 이 시련을 통해 어려운 교훈들을 배웠어요. 가족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문서화가 법적 예방책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서적 필요라는 것. 용서가 망각하거나 해로운 패턴이 계속되도록 허용한다는 뜻일 필요는 없다는 것.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 주리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 하지만 제 자신의 힘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은영이의 배신에 직면하고 법적 복잡성들을 다루며 남편의 파괴적인 상실을 처리하면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어려운 결정들을 내렸어요. 준호의 기억을 존중하면서 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구축하기 시작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튤립들이 봄바람에 흔들리며 긴 겨울 후 회복력을 보여주었어요. 슬픔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직선이 아니라 일련의 계절들로 각각이 고유한 도전과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가져다주는. 저는 준호가 죽기 전 은영이의 배신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해졌고 다른 면에서는 더 조심스러워졌지만 궁극적으로는 관계와 경계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더 진정성 있게 되었어요.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이 우리가 갖고 있다고 결코 몰랐던 힘을 찾도록 강요해 라고 준호가 사랑했던 정원에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 당신이 떠난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어떻게든 그것에 직면할 준비를 해주었어.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보호해. 집으로 돌아갈 때 오랫동안 부재했던 평화의 감각을 느꼈어요. 슬픔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함께 그것을 짊어질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준호가 저에게 그 선물을 주었어요. 사람이 사라져도 사랑은 견뎌낸다는 것, 준비와 정직함이 깊은 보살핌의 행위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가족 내에서 배신에 직면하고 있는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이것이에요. 문서화와 경계 모두로 자신을 보호하될 사람들이 실제 결과에 직면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때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유지하라는 것.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경계들을 존중하고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결코 몰랐던 힘을 찾도록 강요하고 혈연 관계만이 아닌 선택과 헌신에 기반해 구축된 가족을 만들도록 해요. 가족 구성원들과 어려운 경계를 설정해야 했던 적이 있나요? 치유와 성장의 여지를 남기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대화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나요? 아래 댓글에서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이 이야기가 공감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이런 어렵지만 중요한 인생 교훈들을 계속 공유할 수 있게 도와줘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치유가 직선적이지는 않지만 사랑을 책임감과 결합할 때 항상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